네,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몰캡 투자의 매력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키움증권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 시간 끌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스몰캡 키워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텐데요. 일단 동향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도 컸고요. 스몰캡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의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특히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안 가리고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뭐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변동폭도 상당히 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9월, 10월 시간 지나면서 좀 낙폭을 키웠었다가 11월 달에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좀 효과들이 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어떤 뭐 직접적인 연관성도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있었을 거고요. 또 항상 늘 통상적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된 이제 좀 회피 전략 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타 이제 시장 대비 좀 더 키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일단은 마무리 국면이다 아니면 진행형이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양도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11월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바로 이제 뭐 증시 자체가 이제 뭐 반등을 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것이 이제 환경이 마냥 이제 낙관적으로 보긴 힘들지만 다만 최근에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렇게 좀 미팅을 해보면 양도세 관련해서 12월까지 일부 개별 종목들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낙폭을 많이 좀 키워놓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초 그리고 연말까지 갈수록 이런 일부 개별주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려는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건님? 저희 지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어떤 쪽 중심으로 회복력을 보였는지 지금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 회복력 보이는 섹터 어떤 쪽으로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새롭게 이제 증시 강세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사실 어떤 큰 뭐 AI라든가 기존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어떤 메가 트렌드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수급이 쏠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뭐 H뱅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뭐 AI, 의료 AI, 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개별 산업의 어떤 성격과 뭐 산업 현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기존에 강했던 업체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서 투자 포인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몰캡 투자 핵심이 하나로 또 본다면 성장성이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네. 좀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뭐 뚜렷하긴 하겠지만 그 스몰캡, 뭐 중소형주를 투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높은 이제 투자 수익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신규 뭐 조그만 업체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게 뭐 크게 이제 사업이 확장 국면에 진입하거나 이랬을 때는 기업 가치가 빠르게 좀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투자 매력도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은 그런 부분에 뭐 등락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기가 힘들 거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아시기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시가총액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어떤 투자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 했는데 사실 그만큼 거래량 자체도 적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투자의 어떤 기민성에 의해서는 좀 떨어지는 국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 펀더멘탈과 상관없이도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좀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조금 더 좁혀주신다면은 거래량이 얼마만큼 실리는지에 대한 기준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큰 손들의 수급 동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거래량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변동이 커진다면은
사실 결국은 기업 본질 가치에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긴 하겠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큰 손해 수급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업체들 중에서 중소형주들을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나 이런 것 때문에 수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관심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소외주를 찾기보다는 시장 관심 속에서 어떤 수혜주들을 찾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트렌드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 여러 종목들 탐방하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시잖아요. 연구원님의 시선으로 괜찮다라는 이 옥석 가리기의 포인트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괜찮다라는 시선을 주게 되시던가요? 사실은 결국은 뭐 저희는 뭐 리포팅이나 이런 거로 다 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은 사실 실적이 뭐 적자 국면을 이어오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실적 성장이 뭐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실적 성장을 확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다만 뭐 이렇게 예측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건 뭐 추정치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성장성을 크게 보는 업체들 중에서 단기 실적 가시성이 안 나오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AI 관련해서도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숫자가 찍히기 전이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많이 높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적 외에 어떤 투자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뭐 전공 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닌 분야 신규 산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투자 지표로서 하나 활용을 하는 게 대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 그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관계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해서 보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하거나 뭐 지분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향후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중요한 투자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장성이 있는 쪽에서는 당장 숫자가 찍히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추이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영업이익은 아직 안 나올 테니 그래도 매출액에서 증가세가 나오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그게 이제 속한 산업과 뭐 업체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긴 할 텐데 사실 무리한 뭐 어떤 외형 성장, 수익성 상관없이 외형 성장을 이끈다는 게 당장 막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외형이 성장하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라도 고정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전 국면이라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가장 언제나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 그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연구원님의 시선에서 보여주실 좋은 종목들 조금 더 꼽아서 투자 포인트 좀 힌트 많이 얻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제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드림텍을 먼저 선정을 해주셨는데 매력 어떤 쪽에 주목하셨는지 먼저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먼저 드림텍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본업 자체는 스마트폰의 어떤 PBA 모듈이라고 그 조그마한 부품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를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고 또 EMS라고 해서 전자기기에 대한 어떤 뭐 양산을 도와주는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사실 코스피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중소형 중에서 7천억 원 정도, 7, 8천억 정도 시총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작은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사업 쪽에서 높은 성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본업을 통해서 양산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뭐 의료기기나 특히 로봇, AI 같이 이제 신규 산업이 성장되는 그 산업군에서 기술은 있는데 양산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드림텍이 이런 업체들의 양산을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무선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이제 드림텍에 투자가 되어 있는 라이프 시그널스라는 회사의 의료기기에 지금 양산을 도와주면서 실적 성장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뭐 인도나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드림텍이 양산을 해주고 있는 그 무선 바이오 센서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종목 보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움츠려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많이 눌렸던 그러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쪽에 회복력에 조금 더 무게중심수를 주시는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쪽에 조금 더 많은 프리미엄을 구사하시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가장 좋은 게 사실 신규 산업에서 나오는 성장으로 기존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를 모두 상쇄시킬 정도로 성장이 크게 나오면 가장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행인 점은 올해 실적 추정치, 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양상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작년 대비 많이 수익성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표에서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다행인 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어떤 뭐 판가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올해 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일정 부분 재고가 좀 소진되면서 관련된 문제는 좀 소멸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판매량에 대한 큰 폭의 증가가 없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증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려와 다르게 본업 쪽에서도 올해를 바닥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포인트 드림텍을 통해서 힌트 많이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펨트론 사실 우려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로 유망하다라는 선정을 주셨을까요? 네, 펨트론 하면은 사실 최근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펩트론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군이고 펨트론이 하고 있는 사업은 3D 비전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되는 산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다양한 뭐 신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방문을 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장비들의 증가거든요. 네. 점점 양산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양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높이기 위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펜트론 같은 경우는 3D 비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검사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회사를 투자 포인트로 가져온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얼마나 크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래 본업, 펜트론의 본업 같은 경우에는 SMT라고 해서 실장 기술이거든요. 네. 저희 이것도 비슷한 앞서서 말씀드린 드림텍과 비슷하게 조립 모듈, 뭐 부품들,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품들을 조립하는 SMT 공정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게 원래 펜트론의 본업이었어요. 이 본업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가 조금 생겼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관련된 이제 업체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물론 펜트론도 이 영향에서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긴 하겠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수혜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기존 MS를 좀 가져오는 부분이 좀 크고요. 또 한 가지가 SMT에 대한 본업에 대한 시장이 좀 슬로우해지는 부분이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인데 또 새롭게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도 SMT 공정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열리는 시장들이 있어서 우려 대비 지금 뭐 전방 시장에 대한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지가 포인트가 또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딥노이드 투자 매력 마지막으로 저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주가가 회복되는 시기에 트렌드 업체들의 반등이 강했다라는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 AI 한때는 뭐 주도주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쪽이니까요. 조금 더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 시기가 온 걸까요? 네, 저는 사실 뭐 의료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변동성은 많이 커지긴 했지만 YTD로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주도주의 손색이 없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딥노이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11월을 기점으로 뭐 고시발령이나 다양한 이제 비급여 시장이 열리면서 딥노이드를 포함한 의료 AI 시장의 개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맞고요. 또 한 가지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뒤나 그 이후에 이제 급여 시장이 열렸을 때 또 한 번 큰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나 이런 부분이 다소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팩토리라고 이 의료 AI에 적용되던 기술을 다른 산업군으로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 4년간의 급여 시장이 열릴 때까지의 공백을 이 디팩토리라는 산업용 AI 매출을 통해서 좀 채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공시 통해서 뭐 2차 전지 비전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도 동사의 솔루션이 좀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아마 디스플레이나 뭐 다양한 이제 산업군으로 동사 지금 고객사들도 쭉 나오고 있지만 동사의 AI 관련된 솔루션들이 침투가 상당히 빨라질 거로 보고 있어서, 이게 단순 의료 AI라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사업을 되게 잘 구상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실적 시즌 3분기에 요동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 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 무언가 보일 때 이야기 좀 좋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네.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주가 퍼포먼스도 많이 좋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주가 성장률을 기대를 하려면 실제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폭의 주가 성장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주 스케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를 기반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원 정도 매출에 7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상당히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라 지금 투자 시점으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력도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급등락 구간에서 조금 고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투자를 딱 하셨음에 챙길 때마다 챙겨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도 긴 호흡도 가능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도 이 시장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뭐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급등락은 예측이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어떤 투자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가장 큰 투자 매력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을 모두 주가 수익으로 저희가 뭐 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성장이 시작될 때와 그 끝날 때까지 계속 투자 흐름을 같이 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스몰캡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중장기적 전략을 가져감이 맞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만 할게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트렌드를 탈 수 있고,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과 같은 여러 가지 시장의 중심의 시선이 있을 땐 투자를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몰캡에 대한 포인트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속에 탄력성 좋은 종목들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어떠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핵심 종목 3가지 골라서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지수 마무리가 돼서요.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지난 금요일장 하락이었는데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8%, 코스닥도 810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최종적으로는 나왔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는 특별 대담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